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TV 없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어서죠. 다가오는 도쿄올림픽 중계도 이렇게 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쿠팡이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천물류센터 화재 난 그 회사 맞습니다. 지상파 3사에 큰 돈 주고 온라인 독점 중계권 따냈는데 2,900원짜리 멤버십에 가입하면 콘텐츠 보여주는 전형적인 아마존 스타일입니다. 이커머스 회사가 이런 일 하는 건 회원제 가두리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물건 사고 구독하면 스포츠 중계까지 보여줄 테니 어디 가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딴 데 간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의문스러운 기업윤리 때문인데요. 쩐의 전쟁의 도덕책, 좀 촌스러운가요? 아무튼 저는 당분간 로켓처럼 빠른 배송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오늘 10분 경제에서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1조 원 넘는 계약 따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국내 방산업체들이 해킹 위협에 노출됐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또 하반기에 부동산 제도 제법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전문가에게 알아보고요. 화요일 경제 이슈 현장,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 신작의 저자가 나오시는데요.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와 함께 내 돈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굴릴지 한번 팁을 얻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요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하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가 다른지,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지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증식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는 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다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요인들이 몇 가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일단 하락 요인 쪽으로 보시면은 10년물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태세 전환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될 법했지만, 그래도 지난주 후반부부터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정이 과도했다는 일종의 낙폭 과대의 인식성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뉴욕 연은 총재가 시장 달래기를 하는 발언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가 어제 1% 넘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매였다 해서 증시가 한번 깜짝 놀랐는데 이분을 잡는 분이 나오셨군요. 뉴욕 연은 총재 발언이 증시에 더 많은 영향을 줬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한 줄로 표현하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기 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 연은 총재가 직후에 또 등판을 하면서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미국 경제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중기적인 경제 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만큼의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는 점이 일종의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좀 막아주는,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12 총재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12 총재 같은 경우, 즉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같은 경우도 유로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본인네들은 완화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렇게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시장 달래기성 발언,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전일 미국 증시에 좀 강세를 견인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시장을 달래는 발언이 나왔다 해주셨는데, 미국 증시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가 팡이라고 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페이스북, 그렇죠.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약자를 딴 건데, 국내에서도 여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팡 안에서 주가가 왜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성장 빵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들 성장주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이랑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다른 그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이것들은 좀 개별적인 요인에서 좀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애플은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따른 휴대폰 물량 출하 둔화 우려,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해서 다들 집안에서 그 콘텐츠 시청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이 원활히 되고 있고 또 경제도 전면적으로 재오픈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집안에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돌아다니자, 이러한 수요가 넷플릭스에게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러한 것들은 언택트 문화의 위축 여부에 관계없이 광고 수요 같은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구글과 페이스북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같은 빵주 내에서 성장주 내에서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를 보는 눈이라는 게 참 그때그때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약 0.6%대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도 대부분 전 업종이 거의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그동안 주가 눌림이 좀 심했던, 즉 주가 약세폭이 좀 컸었던 에너지, 소재, 금융 등 이른바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은 지수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시루 아빠님 출첵 저 녹용 잘 먹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녹용 땀 많이 나기 전에 다 드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9237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남편이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런데도 출근해서 짠합니다. 경제발전소에서 힘내라고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제 한 몸 다 부서지도록 힘을 내십시오. 정말 화이팅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지셨어요. 아유, 액땜 크게 하셨네요. 자, 출첵해야죠. 오늘도 1등 국두건님 축하드립니다. 쿠키두이 건이 파이팅이고요. 라면라면님 출석, BBK님 인생 짧다, 9758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요즘 우리 조선 잘 나간다 이런 얘기 많은데요. 1조 원 넘는 계약을 수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 외부 해킹 위협에 노출됐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한국전력이 원래는 다음 달 1일부터 3분기 전기요금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엔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엔 점점점 어떻게 될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조선사들이 잘 나간다는 얘기 많은데 한국조선, 대우조선 일주일 만에 1조 원 넘는 계약을 따냈다고요? 네, 우리 조선업계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친환경 선박 발주 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선주하고 액화 천연가스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1조 1225억 원에 수주를 했고요. 지난주에도 브라질 최대 에너지 업체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1조 948억 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등 그 친환경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국제 해사 기구의 선박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될 예정이어서 국내 조선업계가 그 경쟁력 보이고 있는 부분에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선박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2023년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이 되기로 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방산업체 얘기도 좀 해볼게요. 해킹 시도가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대우조선해양의 일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외부로부터 해킹 시도에 노출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 해군의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비롯해서 각종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방산업체여서 우리 안보하고 직결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그 내부 전산망에 대해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지난달에 16억 원 규모의 이메일 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초에 영국 협력업체에 거래대금 141만 8,400달러, 하나로 16억 원 정도인데 이 돈을 송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계좌가 해커 일당의 것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해커 일당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걸 체크를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요. 가져간 해커가 나쁜 거겠죠. 범인은 밝혀졌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북한 해커 조직이 해킹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국항공우주 피싱 사기 역시 범인이 이게 한국인인지 외국인 일당인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정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동안에 축적된 정보들을 그 민간 기업하고 공유를 해서 좀 발빠르게 협조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정원도 올해부터 그 명확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 대상으로 운영했던 국가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을 민간 기업에도 공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앞으로 미리미리 예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얘기할 거잖아요. 원래는 유가에 연동해서 원료비 연동제 한다고 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에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이 좀 이어졌으니까 연료비 증가분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정부가 유보권을 발동을 해서 한 텀 늦추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료비 연동제는 어떤 거냐면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많을 경우에는 플러스 해서 조정 단가를 적용을 하고 전기요금을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 3월에서 5월 액화 천연가스, 유연탄, 유류 등 그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가격이 상승을 해서 총 실적 연료비가 전분기 대비로 킬로그램당 3.9% 오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타이밍인데 코로나19도 좀 장기화가 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높다 보니 동결을 했다 이런 결정입니다. 네, 일단은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 전기요금 안 올라간다 이게 당장은 반가운데 이러다가 한 번에 올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내년에 제때 못 올리게 되면은 대형 정치 이벤트 지나고 나서 올리게 되면 우리가 체감폭이 너무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연료비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게 코로나 그 백신 보급 확대가 되니까 화물이나 여객이나 운송이나 이게 수요가 급증해서 유가 상승 요인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유보권 발동을 하면서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업계에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합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공공물가 인상의 그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고요. 게다가 이게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요금이 오른다는 식의 정치 공세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어서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6327님) 경제발전소 전에 저는 퐁당퐁당 즐겨 들었었는데 아드님이 들으셨군요. 좀 어려워서 이해는 안 되는데 나름 재미있네. 쿨하게 얘기했나 봐요. 축하드려요. 팬데믹과 함께 라디오에 빠진 초딩 6학년 마음까지 잡으셨습니다 하셨는데 초딩 6학년 아들 이름 좀 보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5485님 코로나 검사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회사 밖에서 대기 중이시군요. 음성이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확인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되게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5007번님. 마스크 샀는데 소형이에요. 저 지난번에 아들 마스크 하고 와서 숨 막혀서 결국 중간에 마스크 바꿔 꼈습니다. 15층 꼬마들 주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핑크로버님 오늘부터 1일이네요. 방탄소년단 버터 빌보드 핫백 4주차 1위 축하요. 저는 5주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해볼 건데요.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제법 많습니다. 일단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좀 더 해드리는, 얹어드리는 금액이 있고요. 또 사전 청약 등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좀 늘린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달라지는 내용들 한 번에 싹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1142 윤지혜 수석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늘어난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집이 없는데 사려고 하는 소득이나 집값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대출 한도를 얹어드린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제 7월부터 연소득 9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죠. 최대 20%포인트 우대되고요. 현재 지역별 대출 규제 사항과 관련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무주택 실수요자는 20%포인트 우대한다는 의미고요.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 수준까지 담보 인정 비율이 확대됩니다. 다만 최대 한도가 4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보다는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대출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최대 대출 한도가 4억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이거 얹어준다고 하는데 그 모자를 상단에 씌워놓으면 결국은 이게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게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대출 한도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4억 원 정도 한도가 나름의 그래도 확장되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전세 보증료, 그러니까 전세로 어디 들어갈 때 이 전세금 떼이지 않도록 하는 보증보험료를 좀 낮춰준다 이런 얘기죠? 예, 현 정부가 이제 정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청년, 신혼부부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7월부터 시행될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신혼부부의 이제 전세 보증료를 연 0.05%에서 0.02%로 내리고요. 그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요. 1인당 최대 한도는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자금 규모가 기존에는 4조 1천억 원 한도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번에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선착순 순번에 따라서 한도가 조기에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없이 보증 한도 확대에 따른 효과를 청년 신혼부부가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좀 챙겨서 보증보험 가입하실 분들은 꼭 해보시면 좋겠는데 또 투기 목적으로 땅 사지 못하도록 사업용 땅 취득 기준도 강화한다고요? 예, 이게 LH 사태, 그때 이후에 이제 토지 소유와 관련돼서 규제 사항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용 토지 취득 제도도 그와 어느 정도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업용 토지 취득을 통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7월부터는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 주말 농장이나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서 협의 매수 혹은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는 종전의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던 부분이 과거보다 이제 강화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상에서의 사업용 토지 기준도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땅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제도 변화에 다 담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7월 15일부터는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이 시작되잖아요. 청약 앞둔 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면서요? 예, 3기 신도시 관련된 내용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2018년에 처음 발표됐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이제 2021년이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이른바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인 청약 제도가 본 청약이라면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 2년 전에 한 발 더 앞서서 청약 당첨을 확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7월에 인천 계양에서 1,100여 가구가 처음으로 공급이 되고요. 이후 10월에 남양주 왕숙, 11월에 하남 교산, 12월에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에서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까지 3만 가구가량의 사전 청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2022년에 추가적으로 3만 가구의 사전 청약이 예정돼 있어서 초기 경쟁률이 이제 치열해서 탈락하신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청약에 도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전매 제한은 최대 10년, 네. 의무 거주 기간은 최대 5년이 적용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재산권 제한 사항을 미리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역 우선 공급 조건을 따져보시고 직장과의 출퇴근이 편리한 곳 위주로 적극적으로 청약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전매 제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텐데 우리 공공주택 유형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이게 8월부터 계획돼 있잖아요. 예. 집에다가 지분을 적립한다. 이게 당초에 무슨 소리인지 생소한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 이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분양주택 유형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미 그대로 초기 분양자가 분양가의 10%에서 20%의 자금만 내고 입주 이후에 20년, 30년에 걸쳐서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상품 유형인데요. 일종의 이제 할부 거래 유형의 주택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정수기나 건조기 같은 이제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장기 렌탈 형태로 이제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를 분양주택에도 도입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 대비 최초 20%의 자금을 들여서 초기 지분을 매입했다면 나머지 80%는 5년마다 총 4회에 걸쳐서 네. 20%씩 지분을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적립식으로 이 집이 내 집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일단 모델이 나와 봐야 좀 감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부동산 114의 윤지혜 수석 연구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6067님, 제가 오늘 힘이 없어 보여요? 오늘 힘 되게 많은데. 이거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운동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어제부터 1일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루 했더니 금세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데 남들은 운동하면 힘이 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안 하던 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7902님, 박 소장님은 소장집이 급여가 높은가요? 여러저러 방송에서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까지 일주일에 방송 한 40개씩 했거든요. 하루에 막 12개 할 때도 있었는데 애가 어려서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방송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은 서로 우리 진행자가 다른데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 손님 오셨습니다. 지난해에 엑셀을 막 밟으면서 나가던 우리 투자 시장에 점차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요. 최근 들어서는 급브레이크 구간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을 읽어주는 분입니다. 신간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의 저자이자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대표님 두 아드님이 꼬마였을 때부터 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봬요. EAR 리서치 할 때마다 저는 듣는다는 뜻인가? 이어 리서치인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그 귀에 쏙쏙 박히라고 일부러 영어를 찾아서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귀에 쏙쏙 박히는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이코노미스트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책 제목인 건 알겠거든요. 그 유명한 주간지 있잖아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란 직업이 정확히 뭐 하는 직업입니까? 예,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변수라고 할까요? 이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성장, 물가, 환율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변수들인데 이걸 전망하고 예측하고 분석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가라고도 하는데 약간 또 경제 분석가 그러면 뉘앙스가 좀 다르죠. 네. 또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그냥 제가 저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시장을 진맥하고 향후 시장의 건강 상태를 전망해 주시는 분이다 해서 저희가 진맥을 좀 부탁드리려고 오늘 모셨는데요. 일단 진맥 전에 우리 홍춘욱 박사님이 외람된 질문이지만 얼마나 용하신지 먼저 알려드려야겠어요. 지난해 장이 좋았단 말이죠. 홍 박사님의 투자 성적은 괜찮으셨어요? 굉장히 좋다가 나빠졌죠. 굉장히 좋다. 굉장히가 몇 %인지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줄었다 이러면 좀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세 자리까지는 못 갔고요. 네. 저는 이제 2019년에 증권사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또는 프리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해 목표 수익률이 5% 정도를 갖고 5%요? 네, 그러니까 연 한 5% 정도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국민연금 받게 될 때까지 문제 없겠구나. 우리가 이제 연금 크레바스라고 불리잖아요. 회사 퇴직한 다음에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시간이 그게 제일 힘든데 제가 한 5%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작년은 다행히 그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으니까 잘했는데 연말쯤에 이제 제가 왜 좀 잘하다가 잘 안 됐다 그러냐면 너무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았다. 더 갈 수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만족을 빨리 했죠. 그런데 지금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난해 두 자릿수 수익률 많게는 그 이상을 보신 분들이 많아서 5%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박사님? 이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 주식, 달러, 금 어느 쪽도 확고히 이건 돈이 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투자를 뒤늦게라도 시작한다라면 어디에 들어가야 후회가 없을까요? 시간을 얼마나 두느냐에 달려 있긴 한데 저는 이코노미스트지만 솔직히 단기 전망은 정말 자신 없고요. 그건 맨날 틀립니다. 네.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죠? 근데 한 1년 뒤를 놓고 보면 저는 좀 달러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달러.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작년 올해 사이에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 너무 좋아요. 일단. 주식 부동산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돼서 각종 규제를 끊임없이 내놓을 정도로 좋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IPO라고 하잖아요. 신규 상장 공모되는 기업들이 대박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시장이 뜨거운데 한 1년 정도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좋았던 시장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불확실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보이잖아요.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어제 간밤에 보니까 유가가 배럴당 73달러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전망을 연초에 할 때 올해 국제 유가는 한 60달러 전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미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60달러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은 거잖아요. 60달러면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갔다가 간신히 10달러, 20달러 하던 게 이맘때인데 지금 70불이니까 인플레가 안 날 수가 없는 없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가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 인상이 부각될 때는 아무래도 제일 값싼 자산에 좀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1,300원 갔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1,100원대니까 네. 상당히 달러가 약하잖아요. 그럴 때 또 달러 자산 조금 투자를 분산해두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 미국은 좋을 것 같아요. 상품과 서비스도 팔고 돈도 팔잖아요. 맞습니다. 기축통화라고. 기축통화라는 게 참 무적함대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신간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를 보면 투자에서 승률이 되게 높은 전략 중에 하나로 환율 스위칭 이런 전략을 제안을 하셨어요. 네, 환율은 알겠고 스위칭이라는 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아타기. 이렇게 환전 전략인데요. 그냥 편하게 2008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이제 만 13년 동안 한 해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200원 이상 오른 해가 5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환율이 한 해에 200원 이상 올랐다라고 하면 반대편에는 패닉을 일으킨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환율이 급등했다. 야, 나중엔 좋아지겠지만 네. 당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또 국내 투자자들이 어머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이러면서 외화 예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야, 한국 주식은 무슨 주식 미국 투자하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경제가 어려울 때 환율이 급등하는데 그럴 때 만약 달러를 들고 있다면 야, 이게 이제 정말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2008년은 주식 부동산 다 폭락. 네. 2011년은 주식이 고점에서 한 35% 정도 폭락. 2015년은 또 하우스 푸어 사태. 그렇죠. 2018년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2,600포인트가 1,800포인트 가던 급락장. 그리고 작년은 2,200포인트가 1,400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3년 사이에 5번이나 환율이 한 해 200원씩 움직이는 시기가 항상 돌이켜보면 그때가 주식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그때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일단 환차익이 네. 20% 30% 이상 발생한 걸 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막 달러를 사려고 할 때 나는 이미 달러에 투자해서 환차익이 크게 났으니까 자 한국 자산 중에 어떤 게 제일 싸? 이러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그 참 좋은 시나리오네요. 보통은 원래 우리가 투자 전략상으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고 하는데 대부분 환희에 사서 공포에 팔거든요. 그게 왜 안 되냐면 환희 때 풀로 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어머니건 사야 돼.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꼴로 환차익을 실현할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돈의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경험치를 높이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인데 환율 스위칭 전략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쉬운 거 2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 간다. 그러면 외화 예금이 있죠. 은행에 뚜벅뚜벅 가서 창구에서 저 외화 예금 들러왔어요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외환 창구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외환 창구에 가실 때 이제 팁을 하나만 좀 드리자면 그래도 아는 분 있는 은행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환전 수수료 우리 우대 수수료. 예, 그걸 받을 수 있는 좀 그래도 안면 있고 또 거래 실적이 좀 쌓여 계시거나 또 혹은 인터넷 조금 검색하면 이벤트도 가끔 하잖아요. 수수료 이벤트 예, 하죠. 수수료 이벤트를 하시는. 근데 지인이 제일 낫죠. 언제 하니 이렇게 하고 가면 되니까. 지인 찬스. 지인 찬스를 쓰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게 제일 쉽죠. 네. 우리나라에 은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다녔던 K모은행도 1,000개가 넘는데 현재 2번째 방법은 그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무섭지 않은 방법이 은행 창구를 가셔서 증권사 계좌를 열면 되는 거죠. 요새는 증권사 계좌 다 은행에서 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증권사 계좌를 연 다음에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좌 HTS 증권 매매 시스템을 가동한 다음에 물론 증권사 창구 가도 됩니다. 네. 아무튼 간에 가셔서 뭘 검색하면 되냐면 달러 선물이라는 걸 검색하시면 됩니다. 달러 선물. 네, 그게 뭐 이름에 선물이 붙어 있어서 겁나지만 사실 그냥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우리 원유 선물이랑 너무 다르고요. 그거는 정말 무서웠지만 네. 이 달러 선물은 거래량도 너무너무 많고 또 비용이 적은 아주 좋은 달러 상품이에요. 그래서
달러 선물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회사에서 출시된 게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 레버리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니까 네. 아유 저는 지금 좀 한 2, 3년 묵혀둘 돈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년 이상을 이야기하는 자금인데 네. 레버리지 했다가 자칫해서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백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윷놀이하고 부루마블에서 뒤로 색한 이런 게 제일 무섭거든요. 무섭죠. 그러면 네. 뭐 큰일 나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버리지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달러 선물 ETF라고 상장지수 펀드를 매입하시면 똑같아요. 외화예금 가입한 거나 거의 큰 차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환율로 또 더 나가서 환율이 오르는 거에 따라 가격이 변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1번 순위로 외화예금을 추천한 이유는 네. 자주 매매 안 하게 되거든요. 증권사 그 계좌는 항상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수시로 들여다보고 매매를 할 가능성이 큰데 레이싱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외화예금은 조금 더 그냥 묵은지로 놔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달러로 몇 달러 이렇게 예금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요. 그 통장에 찍히는 나 달러 예금 든 사람이야. 그래요. 일단 외화예금 통장부터 개설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그 미국 국채 얘기를 경제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국채라는 게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미국 국채라는 걸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미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요거는 맞습니다. 투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두 번째 증권사 계좌를 열었다까지만 따라오시면 아주 쉽습니다. 네. 이제 지금 방금까지 이야기한 건 외화예금형 투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이자만 조금 뭐 제로 이자지만 아무튼 네. 조금이라도 넣으면 돼요. 중요한 건 환차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게 외화예금 투자였다면 미국 국채라는 게 작년에 위력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던 게 시장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이전에 2% 이자를 주던 채권이나 3% 이자를 주는 채권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을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제로 금리인데 3% 주는 채권이 있다면 사람들은 뭐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해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경제가 어렵고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미국 국채를 사놓으면 환차익 플러스 채권 투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이거 굉장히 매력 있고 특히 장기 수익률을 잠깐 살펴보면 네. 1981년에 미국 국채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배 정도 성과가 났고요. 80년이요? 네. 그리고 주식은 얼마냐? 우리 주식은 아시는 것처럼 한 16배, 7배. 물론 이제 올해 수익률은 한국 주가가 좀 좋으니까 더 회복했겠지만 일단 미국 국채라는 게 이렇게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식 계좌를 연다. 그리고 미국 국채 선물이라는 걸 산다. 아까는 달러 선물이었고 이번은 미국 국채 선물. 역시 채권은 선물로 투자를 하는 게 편하고 비용도 얼마 안 든다. 네. 아주 좋은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여러 운용사에서 나와 있다. 마음에 드는 대로 가시라. 두 번째, 요새 서학개미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역시 똑같습니다. 증권사를 간다. 캠페인하는 증권사를 찾는다. 환전 이벤트 하잖아요. 네. 환전 이벤트 하는 증권사를 가면 잘하면 사자 팔자 그 가격이 어떨 때는 한 3원 안쪽으로 붙이는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미 달러를 잔뜩 들고 있으니까 요새는 잘 모르고요. 얼마 전까지는 은행 계열 증권사들이 꽤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곳에 가셔서 해외 증권 계좌를 엽니다.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서 뭘 사면 되냐 하면 똑같습니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IEF. IEF를 검색하면 예, 이게 되시는군요. 제일 거래량이 많은 미국 국채 선물 투자 펀드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러 국채 선물 이렇게 검색하듯이 미국에서는 IEF 같은 그런 상품들을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품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만기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미국 국채를 그냥 타이밍 이런 거 없이 발행되는 물량대로 꾸준히 일할 계산해서 사주는 아주 비용도 저렴하고 뭐 수십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자랑해서 언제 어느 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품들 말고도 되게 많지만 저는 이건 기본이고요. 근데 제가 이 오늘 들으시고 계시는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은행 가셔서 외화예금부터 두 번째는 증권 계좌부터 그럼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네. 이 투자의 기회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결국은 이게 다음번 놓치면 그 없냐 하면 아니에요. 이게 저 수도권 지하철 같아서 자주 옵니다. 2호선이군요. 네. 2호선처럼 2분마다 한 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2년 만에 한 대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순환선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오늘 2개야지 배웠단 말이에요. 달러하고 국채를 추천해 주셨는데 물론 이게 다 돈 벌면 좋지만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요게 연령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시길 권하는 연령층이 있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하는 연령층도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좀 젊을수록 이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섭섭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섭섭해요. 50대들은 이제 이 전략을 풀로 하려니까 네. 조금 이제 겁이 좀 나는 게 예를 들어서 환율이 급등했어요. 제가 뭐 10만 불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네. 10만 불 투자했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뭐 1억 정도를 가지고요. 10만 불 했는데 환율이 그런 날은 잘 안 와야 되지만 아무튼 또 작년처럼 1,300원 갔다. 환차익만 3천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와. 그러면 이걸 아까 네. 이야기했던 전략대로라면 순차적으로 해지를 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씩 해서 3달에 걸쳐서 해지를 해서 그걸 가장 저평가된 자산, 작년 주식이잖아요. 산다. 좋죠. 근데 50대 입장에선 이거는 나 노후 자금인데 이거는 손해 보면 큰일 나는 큰일 돈이죠. 나는데 아무리 네. 싼 건 알지만 이거 다 사야 되나?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사실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투자를 4개로 나눠요. 그래서 달러에 투자를 할 때는 미국 국채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조금, 또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할 거면 채권도 조금 이런 식으로 네. 투자 4분을 하는 거죠. 즉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억 원이 있다면 2,500만 원씩 계좌를 4개를 트는 거죠. 지금 하시는 그게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이른바 해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년처럼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5대5 그죠? 한국 원화에 5천만 원, 미국 주식 채권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작년은 한국은 안타깝게도 손실이 나서 4천만 원, 미국은 환율이 급등해서 6천만 원 됐을 네. 거 아니에요. 물론 손실은 안 나죠. 네. 그러나 전체 자산을 보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그걸 활용해서 미국 해외 투자에서 벌었던 환차익 1,000만 원을 환차익분만 1,000만 원을 가져와서 가장 많이 손실이 난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저가 매입하는. 이걸 저희들은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네. 균형 맞추기. 균형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게 균형인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들 참 작년에는 신난다 했던 분들 많으신데 올해 들어서는 이거 왜 이래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동학개미들에게 올해 장에 혹은 올해 투자에 대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인플레 관련주가 제일 좀 유망하다. 인플레 관련주라고 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융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연체도 줄어요. 네. 왜냐하면 자산 가격들이 인플레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뭐 증권, 은행, 보험도 저는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건설. 이게 왜 인플레 관련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결국 자산 가격에 대한 인플레도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 재건축 재개발까지 택지 개발까지 하니까 아무래도 먹거리가 늘어나는 게 건설. 그리고 여기 건설 잘 되면 요새 원가 때문에 고생은 하지만 철강 화학도 나쁘지는 않은 올해 업황이 아니겠나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도 한번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들고 나오신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발견됐다.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피부에 양보합니다.
소비자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이 날짜 지나면 아예 못 먹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요.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마감일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봅시다에서는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 표시하자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유통전문기자 임유정 기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세 번째인데 네. 이제 좀 적응이 되신 거죠? 네. 현재 우리 정부가 소비기한 표시제라는 걸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은 뭐가 다른 거예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쉽게 말해서 그 식품 패키지에 표기되어 있는 유통기한을 실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표기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고요. 당시에는 그 식품 제조 기술이라든지 유통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해진 것이 오늘날의 그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 대부분이 유통기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유통기한을 곧 폐기기한으로 잘못 인식을 해서 그 멀쩡한 음식도 버려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식품 폐기 규모가 연간 1조 5,400억 원으로 추산이 됐다고 하고요. 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885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소비기한 표시제입니다. 아예 제품에 소비기한을 표시를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 소비기한을 표기를 했을 때 식품의 이 수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평균 10일 정도가 유통기한인데요. 이거를 도입을 했을 때 50일 정도는 안전하게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유통기한 네, 네. 지나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는 괜찮다는 네, 얘기예요? 거의 5배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유럽연합과 OECD 37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이제 활발하게 논의 중인 그런 상황인데 2023년부터 이게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준비 기간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네. 2026년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될 거다. 앞으로 2년 남았네요. 2년 네네네. 남았고 준비가 길게 필요한 건 5년 정도 준비를 했다 시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 혹은 이게 소비자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도입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유통업계 입장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제품 같은 것들을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드셨다가 배탈이 났어요 해서 네. 분쟁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유통업체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유업계를 중심으로 좀 얘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그 당장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은 그 냉장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국내 유통 시스템은 이런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낙농업계에 따르면은 국내 보관 온도 기준은 0도에서 10도로 미국 7도 이하, 유럽연합 5도 이하보다 완화된 수준이고요. 이마저도 좀 오픈된 공간에서 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이 되고 또 섭취기한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변질 사고로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또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우유를 국산 우유를 좀 기피하게 될까봐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특히 국내 냉장우유의 유통기한은 네. 그 개봉 전을 조건으로 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집으로 가져가서 보관하는 그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냉장고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네. 보는 것인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식품 변질에 대한 또 책임 소재 측면에서도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통기한 이내 제품을 음용할 것을 권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게 도입이 되더라도 좀 장기적이고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야 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환경부터 시작해서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업계에서 그래서 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네. 그 업계를 중심으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 편의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CU 같은 경우에는 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판매가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모아서 최대 40% 할인 판매를 하는 그린세이브를 전국적으로 이제 판매를 늘려나가는 그런 중이고요. 또 세븐일레븐 역시 이와 유사한 라스트 오더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은 라스트 오더로 약 95만 개의 제품을 작년에 팔았다고 하고 네. 또 이로 인해서 폐기 비용 역시 24억 원을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소비자 중심인 소비기한으로 좀 변환을 하는 게 옳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소비자의 관리 책임도 높아진다는 점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유통기한 이런 것들을 읽고 뭐 통조림 같은 건 또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 수업 시간에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재활용이랑 같이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금융교육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임유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증시갈게요.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네, 그 오전에 비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플러스 0.5%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침과 비슷하게 경기 민감주들의 지금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철강주들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한데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철강석 가격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여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철강석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전망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적으로도 지금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진정된 가운데 최근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국의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오늘은 환율 여건이 괜찮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수급상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후에 특별히 주목해봐야 할 만한 변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지금 주목해볼 변수는 부정적인 변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일본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도 2% 넘게 급등을 하는 등 아시아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에 한해서는 증시 환경이 좀 좋은 만큼 지금 오늘은 이러한 좀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오후 내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발 훈풍이 일단은 코스피에도 감돌고 있다는 말씀인데 장 중반 이후까지 이 바람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출첵하면서 끝낼게요. 포레스트인님, 이판사판공사판님, 아리완님, 윤세리사감님, 와바땅콩님, 깐종마늘님, 케이꽃님, 젠틀맨리님, 오리지널 테이스트님, 희망정님,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항상 오시는 분들이고요. 파파원님, 내 아침 루틴이 돼버린 경발. 그쵸? 중독성이 장난 아닙니다. 많이 데리고 와주시고요. CCW1022님, 몹시 칭찬합니다. 출석, 상품을 노리지 않는 순수 학생입니다. 노력 없는 행운은 없죠. 그렇습니다. 언젠가 행운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영암군수님, 정말 궁금해요. 진짜 군수님이실까요? 영암군수님 출첵하신 거 제가 확인했고요. 김처복마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꼭 읽어드려야 했던 그런 글이 있었는데 통일을 이루자님 자주 듣는데 처음 글 올려요. 예전에 증권 투자 손실이 커서 투자에 영 관심 바뀌었는데 이 방송 출첵하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고 할까요? 알차고 좋은 정보에 늘 귀 쫑긋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안전하게 투자하시고요. 지난해보다는 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반데라스님 출첵 안토니오 반데라스
추억의 단어네요. 반갑습니다. 내일 저희 더 맛있게 밥상 차려서 돌아올게요. 오늘도 발전하세요. 발전.